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색채 심리에 의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데이 7이죠. 데이 7. 자, 여러분들, 점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습니까? 양은 많아지고, 그죠? 자신감은 더 떨어지죠. 그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되게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처음에 되게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지쳐요. 저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 누가 강한 사람이라고요? 끝까지 남는 사람이 강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실해야 돼요. 저는 성실한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성실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열심과는 좀 다릅니다. 성실은 하기 싫을 때도 하고, 하기 싫을 때도 하고, 이렇게, 하기 싫을 때도 포기 안 하고 열심히 안 해도 되지만 하는 것, 그게 성실함이에요. 선생님 그렇다고 선생님은 성실하나 아닌 것 같아. 헬스장 여러 번 끊어놓고 몇 번씩 빠지고 막 이랬던 거 봐서는 선생님도 그렇게 성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7일째인데 힘을 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총 28 회차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하다 보면 금방 갑니다. 힘을 내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색채 심리에 의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연상과 상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연상과 상징. 자, 색채 연상이라는 건데, 자, 일단 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우리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또 속사람이 있다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부분 누가 하는 거다? 내 안에 속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디자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겉사람, 보여지는 것만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배려하고 또 겉사람에 관련한 또 환경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되겠고, 그 사람이 어떠한 경험,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 그 삶의 경험도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배려하고 고려할 줄 아는 게 디자이너지, 단순한 그림을 좀 잘 그린다고 해서, 물론 좋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겠지만, 좋은 이렇게 기획하는 디자이너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말로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교육받아 왔지만 우리나라의 교육 자체는 창의적이지는 않아요. 많은 부분이 좀 주입식이죠. 수학도 사실 외우더라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그 문제를 많이 풀어서 성적을 좋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 좋은 대학을 가고 직장 업계에서 공부하는 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진짜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도 수능 볼 때 수리 탐구 영역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수를 가지고 탐구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탐구하는 그러한 수를 가지고 그러한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공부지,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서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들을 많이 풀고 암기해 놓더라고요. 그거 보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죠. 그걸 어떻게 다 외우는가. 자, 창의적이지 않았던 학생들이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야 되는데, 그죠? 그러나 그런 어떤 모방 그리고 주입식 공부를 했더라 하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든 간에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려 노력하고 창의적인 어떠한 그 공부를 또 하시면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라도 여러분이 이제 디자이너가 어떤 형태로서의 디자이너가 되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주입식, 암기, 물론 그건 베이스로 해야죠. 외워야죠. 외워야 공부가 되는 건데, 외우기 전에 왜 그렇게 되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수학도 그냥 문제를 막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공식 같은 걸 그냥 외우면 안 돼요.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어떤 그 이유도 이해를 해야 어떤 우리가 풀었던 문제와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기가 어떤 창의를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필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단순히 암기식으로 공부하지 마. 물론 해야 되지만 그냥
이유를 모르고 하지 말자. 알겠죠? 최대한 이유를 이해하면서 하도록 노력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어떤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어떤 속 사람이 감정으로 바뀐다고 했었죠? 그래서 5가지 감각이 뭐가 있습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는데 그 감각들이 내 안에 속 사람에게 뭘 느끼게 해준다? 감정을 느끼게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컬러리스트는 미각과 관련한 요리사라든가 청각과 관련된 작곡가랑도 비슷한 일을 하는 거다라고 했었죠. 그죠? 음식을 배불러서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음식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거든요. 소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먹는 사람들은 이게 미각은 뭐라고 얘기한다? 먹어보고 무슨 맛이 난다 라고 이야기한다 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컬러리스트, 우리 색은 뭐라고 한다? 자, 음식을 내가 된장국을 먹었어. 짠해? 짠맛이 나네? 라고 우리가 느끼죠. 그것처럼 시각은 내가 만약에 노란색을 봤다. 그러면 노란색을 눈으로 먹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노란색을 눈으로 먹었으니까 그 노란색에 뭘 느끼겠어? 먹던 맛을 느끼겠죠? 그래서 우리는 노란색이 무슨 맛이 난다. 물론 우리가 공감각에서 배웠죠. 눈으로 다른 감각들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그래서 시각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연상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이거 무슨 맛이 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나 어떤 색을 보고 어떤 게 연상되네? 라는 것은 같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연상되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후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연상이라는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이 연상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배색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음식도 어떤 맛을 가지고 뭐예요? 다양한 맛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연상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색을 보고 지각하고 나서 그 색에 대해서 어떤 맛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맛이 난다를 우리는 연상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연상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체적 연상이라는 게 있고 추상적 연상이라는 게 있어요. 구체적 연상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형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 연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강이다. 그러면은 빨강을 우리 보면서 구체적 연상 뭐가 있을까? 사과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소방차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연상한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했었습니까? 바로 기억에 의해서. 기억 뭐라고 했죠? 우리는 기억색에 의해서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기억색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기억색은 색에 관련한 경험이겠죠. 그죠? 그 기억에 의해서, 기억색에 의해서 우리는 다양한 연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금을 먹으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먹으면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탁 먹고, 이게 짠 거구나, 소금이구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그거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기억, 맛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억, 맛. 그치? 기억, 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다? 기억, 색이다. 네. 그래서 이 내가 뭐 한다고요? 어떠한 정보가 들어오면 기억하고 해석하고 이런 일을 한다 했었죠? 그리고 그 해석된 정보를 우리 속의 마음에다가 정보를 전달하면 이 마음이 얘와 동일하게 어떻게 판단할 수도 있고 얘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뇌는 이기적이에요. 되게 나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살아야 되니까 웬만하면 나중심적인 판단을 하고요. 마음은 그때그때 달라요. 내가 배가 고파. 그러면 뇌는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나의 몸에게 먹으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먹으라고 해요. 그런데 마음은 이 뇌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굶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얘를 설득시켜서 남에게 먹는 걸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일반 동물과, 물론 동물들 중에도 자식에게 먹을 걸 주기도 하는 그런 동물도 있지만 그거는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만 갖고 있는 게 마음이고 동물들은 요 혼과 이 뇌작용과, 그러니까 본능이라고 하죠. 근데 본능도 마음과는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아닌데요? 이러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선생님의 그냥 그 하나의 이론이죠. 이론. 이거를 해부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또 이제 이거 가지고 막 걔도 자기가 먹기 싫은 거 저한테 주던데 뭐 이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하여튼간에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로 뇌로 전달해서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좀 자기중심적이죠. 예. 그러면 우리 저는 그래요. 생각을 우리는 머리로 할 수도 있고 가슴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예. 머리로 할 수 있고 가슴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디자이너들은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되게 쉬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이 손해를 봤어. 뭔가를 손해를 봤어. 그랬을 때 머리가 아프면 내 것에 대한 손해예요. 마음이 아프면 남에 대한 손해예요. 우리가 보통 내가 무슨 실수해서 돈을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아이고 이래요. 아니면 아이 병신아 그래요. 아이 병신아 이렇게 머리 때리죠. 그러나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식을 잃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부모님들 어디 쳐요? 가슴 치죠. 아이고 아이고 그러잖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막 사랑하는 사람 잃었을 때 뭐 가슴 아파도 막 이런 노래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학생들을 바라볼 때 머리 아픈 느낌보다는 가슴 아플 때가 많고요. 나의 아이들, 나의 자식들을 보면서도 아파하는 모습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야 보다 더 창의적으로 더 좋은 걸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디자인이 나오지, 이 머리로 하게 되면 상당히 이기적이고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창의성이 뛰어나오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하여튼 간에 자꾸 선생님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세요? 그냥 시험에 나오는 얘기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예전에 공무원 시험 제가 디자인 공무원 강의할 때 그랬었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시험에 이거 나와요, 저거 나와요. 그렇게 공부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실기도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필기를 기본으로 창의를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한 어떤 좀 인문학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조금 디자인이 무엇인가부터 해서 다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연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떠한 맛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색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지? 색상, 명도, 채도. 그렇지. 색 그러면 어떻게? 색상, 그 다음 뭐? 명도, 그 다음에 채도.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색상의 연상도 있고, 명도의 연상도 있고, 채도의 연상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맛이 나는 건 바로 색상입니다. 아셨죠? 명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감정만 느껴진다? 밝다, 어둡다, 그죠? 그 다음 무겁다, 가볍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채도는 어때요? 선명하다, 탁하다, 강하다, 약하다, 딱딱하다, 뭐 부드럽다,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맛을 좌지우지하는 건 대부분 뭐다? 색상이다. 그리고 얘네 둘을 우리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색조라고 하죠. 이 색조는 보통 단독적으로는 이 정도의 맛을 느끼고 나머지는 색상과 함께 쓰면서 다양한 느낌과 맛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어떤 다양한 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양한 맛을 만들어내는데, 일단 가장 많은 맛이 느껴지는, 연상되는 것은 색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연상 그러면 우리가 기본 색상은 뭐가 있어? R, Y, G, B, P라는 5가지 기본 색상이 있죠. 레드에 대해서 구체적, 추상적, 부정적, 긍정적 있겠죠. 또 중간색도 있죠. YR, 그 다음에 GY, 그 다음에 BG, PB, 그 다음 뭐예요? RP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각각마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연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뭐 선생님이 애워야 하나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뭘 애울 필요가 뭐 있니? 이것은 우리의 기억, 즉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납득이 갈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들이 레드 그러면은 하나만 딱 생각나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의 느낌들이
있다라는 것, 이런 맛을 갖고 있다는 것. 사람도 제가 믿으면 안 된다 그랬었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라고 했었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이 있고, 마찬가지 색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빨강 그러면 구체적 연상, 그럼 어떤 것들이 연상될 수 있을까요? 뭐 사과, 아까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이죠. 추상적 연산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들, 관념적인 것들이죠. 어떤 게 있어요? 빨간색 그러면은 뭐 열정 같은 게 느껴지죠. 열정, 또는 뭐 분노, 뭐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연상되잖아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뭐 열, 일출, 십자가, 위험, 분노, 열정, 자극, 이렇게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색을 할 때 이러한 느낌이 나는 것에다가 빨강을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느낌이 훨씬 더 느껴지게 되면서 효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분노 그랬는데 노란색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러한 연상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 연상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부분이 우리가 느꼈을 때 좀 부정적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피, 뭐 이런 것들, 그죠? 죽음, 막 이런 것들. 또 긍정적인 연상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추상적 연상과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뭐 열정, 열정, 뭐 이런 것들이죠. 긍정적인 얘네랑도 겹칠 수도 있어요. 추상적인 연상과 긍정적인 연상 또는 부정적인 연상이 다 추상적인 연상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일 큰 것은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연상으로 나누면서 요것이 또 요 안에 들어가면서 부정적인 느낌과 긍정적인 느낌으로 각각마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외울 필요가 뭐 있나? 제가 얘기해 볼게요. 뭐 구체적 연상, 바나나 그러면 어떤 색이 연상됩니까? 바나나 그러면 노란색이죠, 뭐. 그 다음에 자연 그러면 뭐, 하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오렌지, 살구, 당근, 가을, 단풍, 주황색이겠지. 원기, 적극, 희열, 풍부, 기쁨, 즐거움, 이건 주황이겠지.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읽어보고 뭐 하면 된다? 이해만 하시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색을 실제 사용을 해야 되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배색이라고 합니다. 배색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이 연상을 기본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색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 감정이나 이거는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죠, 그죠? 사람마다 들어오는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사람마다의 어떤 니즈는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러나 비교적 공통으로 함께 어떻게 한다? 공통으로 함께 공통된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 어떤 공통된 어떤 환경에 노출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비교적 비슷한 선호도를 또 갖기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 디자인은 그래서 정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디자인은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균형과 조화라는 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떠한 부분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단순한 기술이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는 뭐예요? 하나의 사회입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똑같이 공산주의처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고 똑같이 행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행복의 지수도 다 달라요. 선생님의 행복이 여러분 행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닥 차에 대한 욕심도 별로 없고 집에 대한 욕심도 별로 없어요. 저는 차라리 거지같이 살아도 행복한 게 좋거든요. 부자로 사는데 불행한 가족보다 행복한 게 더 좋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나의 행복, 또 저는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축구하는 게 행복하다고. 그래서 내가 축구 싫어하는 사람, 축구 하는 거 보러 가자 하고 데려가면 나는 행복해도 이 사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다 달라요. 다. 그래서 똑같아지면 안 되고 또 우리는 똑같아지라고 강요해서도 안 돼요. 그거는 뭐 독재자가 되는 거죠. 독재자. 또 독재자라는 것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나쁜 부분이 더 많아요. 사실은. 이 독재자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성군이면 빠른 어떤 그 결정이 되면서 이렇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여하튼 간에 그러나 하여튼 사람은 다 다르다. 생각도 다르다. 그렇지만 공통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뭐 온도감이라든가 무게감, 경영감, 강약감 이런 것들은 비교적 비슷한 자연 속에서 살다 보니까 환경에 있다 보니까 비슷하게 공동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감정, 경험과 연상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색할 때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연상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억색과 되게 관련되어 있는 거라 했었죠. 그래서 기억색이라고 하면 많은 경험이겠죠. 뭐 문화, 생활, 양식, 뭐 어떤 지역에 사느냐, 그 지역의 풍토, 나이, 성별, 평소의 경험, 뭐 인상,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개인차도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연상이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볼 때 자기가 경험했던 거 가지고 자기 경험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의 연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색채 연상의 역할. 그럼 연상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기 전에 이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데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좀 나옵니다. 자, 연상이라는 것은 제품 정보를 나타내는 역할도 한다. 예. 뭐 쉽죠. 바나나 우유 그러면은 이제 보통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바나나 우유인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덜 익은 바나나 같잖아.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노란색으로 되어진 바나나가 더 맛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정보를 해주는 데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자, 기능 정보 같은 것들도 사용할 수 있겠죠. 리모컨 같은 데에 어떤 인지성, 편리성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뭐 당연한 얘기야, 그지? 그 다음에 사회 문화 정보로서 사회 문화 정보로서의 역할도 한다. 뭐 붉은 악마 우리 2002년 월드컵 경기 때 많은 사람들이 붉은 악마 빨간 티셔츠를 입고 함께 이제 이렇게 응원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건 뭐 서로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또 이 색이 어때요? 감정을 또 고조시킴으로 승분하게 함으로써 신나게, 그죠? 즐겁게 응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리고 언어적 기능도 하죠. 유니폼이라든가 지하철 노선도 같은 거에 색이 1호선, 2호선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국제적 언어로서도 국기색이나 안전색채 등에서 사용된다.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연상이 이거 외에 더 역할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역할은 요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요 정도 익혀두시면 되겠죠. 자, 연상이랑 되게 비슷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 그럼 바로 상징입니다. 상징. 뭐라고요? 상징. 연상과 상징. 상징이라는 건 뭐예요? 심볼이죠, 심볼. 뭐를 대표하는, 어떤 것을 대표하는 어떠한 원래는 이제 형태가 있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것. 구체적 형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색이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상징색이라고 하겠죠? 상징색. 어떠한 대표를 하는 것의 상징색입니다. 자, 색이라는 것은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색은 혼자 쓰는 게 아닙니다. 색은 항상 어떠한 무언가와 함께 하는 거죠. 특히 시각적인 요소에서 다른 감각들의 느낌을 어떻게 색으로 그 느낌을 더 맞는 색을 써서 그 느낌이 더욱더 느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 했었죠. 초콜릿은 어떻다? 하트 모양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처럼 초콜릿도 초콜릿의 색을 쓰는 게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상과 상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연상에서도 뭔가를 대표하는 구체적인 형태를 갖는 것을 상징이라 그래. 상징. 그리고 거기서도 색의 대표, 색을 대표하는 그 색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징색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이 연상과 관련돼 있고 이 기억색과도 상당히 관련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선호도라고 하죠. 이 선호도. 나중에 이제 선호도. 자, 색은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너 빨간색 좋아, 노란색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렇게 물어봐도 안 된다고 했었죠. 왜? 엄마 좋아 그러면 아빠 싫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아빠 좋아 그러면 엄마 싫어? 아니죠. 둘 다 좋은데 누가 더 절 잘해줘요 이런 느낌이잖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선호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노란색 좋아 빨간색 좋아 그랬더니 노란색 좋아 빨간색 싫어 이건 아니잖아요. 나 노란색을 좀 선호해 그래요. 저는 이제 어떤 색을 선호하느냐 그러면 검은색을 선호합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부정적인 현상만 생각해. 저 어둠의 자식 이게 아니고 긍정적인 부분도 봐야죠. 검은색은요 상당히 모던한 색이죠. 모던하다는 게 모든 데 다 사용해도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다 잘 어울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름대로 무게감이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요. 예, 거기에다가 검은색은 다른 색을 되게 이렇게 우리 전 시간에 배웠죠. 명시성 배웠었죠. 이렇게 더 돋보이게 해주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색이다라고 생각하고 때도 잘 안 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검은색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 비 오는 날도 좋아하고 어둠의 자식인가? 여하튼 간에 예, 사람마다 이렇게 자기가 선호하는 색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웬만하면 연상이란 말도 자주 쓰고 선호한다라는 말도 쓰시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야, 노란색 좋아하니 했더니 에이 너 인마 노란색 쓰면 안 돼!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전문 용어라는 게 있죠. 그죠? 전문 용어는 뭐예요? 표준어는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쓰는 용어고 전문 용어는 그 조직이 뭐 어떤 조직, 의사는 의사들끼리 쓰는 자기들만의 또 뭐가 있습니까? 용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전문 용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조직에 들어가려면 그 전문 용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힘든 거죠. 예. 특히 의료계는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제 암기도 잘하고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여하튼 간에 상징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상징을 가지고 다양하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일단 과거에는 이 신분을 구분하고 계급을 구분하는데 이 색을 이용해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좀 이따 이제 배울 겁니다만. 그리고 어떤 방위, 뭐 동서남북이나 뭐 지역의 방위를 표시할 때도 이 상징 색이에요. 우리는 상징 색뿐만 아니라 상징하는 형태들도 있어요. 그죠? 그 중에 우리는 뭐에 대한 얘기다? 색이다. 자, 그 다음에 수치를 시각화하거나 건물을 표시하거나 주의 표시 등의 상징색을 쓸 수 있고 국가 또는 단체의 상징 또는 기업의 아이덴티티 CI죠. CI. 기업의 대표하는 대표 색상 이런 것들의 상징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도죠. 뭐 이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 상징도 어떻게 보면 연상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연상보다는 그러니까 연상이 상징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연상 안에 상징의 개념으로서 구체적인 어떤 형태를 가진다. 그리고 뭐 대표한다. 그리고 우리는 색이다. 시각 디자인에서는 이제 심볼이라 그래가지고 심볼 마크, 로고 타입 이런 형태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색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 왜 필요한 것이죠? 소통을 위한 것이에요. 소통. 뭐 하는 것이다? 소통. 색은 나 혼자 쓰는 거예요? 아니죠. 같이 쓰는 겁니다. 나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배울 색채 체계에도 나온다 했었죠. 예, 하여튼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색채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으로 비교한다면 인간은 문화가 뭐냐 그러면 습관입니다. 뭐라고요? 습관. 버릇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이런 속담도 있죠. 소문이 아니고. 세사의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죠? 그 얘기는 뭐냐? 한 번 잘못된 버릇은 못 고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속담이라는 것은 과거의 조상들이 교훈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훈이 바로 속담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랬던 게 지금도 우리가 그러고 있죠. 문화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버릇이라는 게 잘못 한번 들으면 못 고칩니다. 습관이라는 게. 자,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버릇과 습관이 바로 우리 사회,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함께하는 이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습관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 아셨습니까? 자, 사람이라는 것은 혼자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혼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혼자 무인도에 가봐.
못 살아요. 예,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만 해결하려고 해도 먹는 거 하다 보면은 입는 거랑 자는 걸 못 하게 되고 자는 걸 하다 보면은 먹는 걸 못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또 깊은 구덩이에 혼자 빠졌다면 어떻게 죽는 거지 뭐.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살기는 또 어떠냐? 같이 사는 것도 힘들어요. 예, 인간은 그래. 참. 그래서 함께,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함께 분업하는 거죠. 상부상조. 자, 혼자만 잘하고 혼자만 뭐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고, 입고, 자고, 이 부분, 의식주죠. 이것이 해결해야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치료받고라는 게 있죠. 치료받고, 사람들은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받고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해야 그 다음부터 결혼하고 놀고 먹고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걸 해결을 할 때 한 사람에서 이걸 해결할 수 없나요? 있나요? 없죠. 그래서 세상에 5명밖에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5명이 야, 다 우리 먹고가 중요하니까 먹고에 힘쓰자 해서 5명이 다 먹고만 해버리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오래 못 삽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뭐예요? 다 분업, 나눠서 하나씩 맡아서 뭐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그게 맞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상부상조, 품앗이 이런 거예요. 분업된 거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 함께 사는 걸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과 비슷합니다. 우리 사람 하나, 대한민국이라는 사람과도 되게 똑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운명 공동체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한 게 바로 사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데 여기서 먹고라는 사람이, 아씨, 이것들 다 나 없으면 다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내가 조금, 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슨 질? 갑질이라는 걸 해버리면, 얘도 따지고 보면 입고라는 애가 없으면 지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이랑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먹는 부분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막 당장 먹는 게 해결 안 되면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어야 돼? 농사 짓고 사냥하고 물고기 잡아야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행위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 뭘 받고 있는 거니?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교육받는 이유가 뭐야?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이렇게 과거에는 맞았지만 지금의 어떤 교육 시스템이 과거에는 맞았어요. 선생님이 어릴 때는 맞았어요. 가난했고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참 그렇지 않는 게 참 안타깝죠. 선생님이나 조금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여튼 창의적이라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내가 대충 해도 뭐 먹고 산 지장 없지 하고 혜택. 그러니까 이 사회에 뭐 하는 거예요? 민폐 끼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 공동체를 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공동체가 깨지면 뭐 나랑 뭔 상관이 아니요. 나라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외국 나갔을 때 지금 정도에서 여러분을 그래도 한국 사람 코리아 넘버원 해주지만 선생님 중학교 때만 해도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외국인들이 몰랐어요. 그리고 외국 나가봐 무시당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공동체라는 것은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사람과 비슷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뇌의 역할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발톱의 역할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발톱, 손톱 만만해 보시면 안 됩니다. 발톱이 여러분 빠지거나 손톱이 빠지면 물건 못 잡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잡으면 다 떨어집니다. 손톱이 별거 없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발톱이 그 뿌리가 살 파고 들어간 거 느껴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전 2번이나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좀 아파오는데 병원 가면 발톱을 그거 해야 돼요. 뽑아야 됩니다. 그쪽 딱 넣어서 되게 아픕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볼품 없는 발톱도 그렇게 아프면 전체가 다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볼품 없는 사람들, 우리가 약자들, 이런 사람들, 나 뭔 상관이야. 저 사람들 뭐 다 지들이 잘못해서 저렇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함께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균형과 조화, 챙기면서 같이 가야만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사람 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누군가가 다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떤 다른 사람이 역할을 해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다양한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막 이제 뭐가 만들어진다. 아까 얘기했듯이 습관 같은 것들.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 문화에 대한 얘기는 또 나중에 디자인 배울 때 배울 건데, 이 문화라는 것은 뭐 하나의 습관이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음주 문화, 교육 문화, 보건 문화 이런 게 많잖아요. 특히 음주 문화 봐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술 먹고 1차에 끝내는 경우 있나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1차에 다 끝내나? 잘 안 끝내요. 보통 2차, 보통 2차는 가죠. 3차, 4차까지 막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차에 끝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게 하나의 나름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후배들이 그 사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문화 속에 푹 담겨져서 걔네들도 그 문화에 젖어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라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과거에도 그랬고, 좋은 문화가 있고, 별로 좋지 않은 문화, 이어가야 할 문화가 있고, 버려야 할 문화가 있는데, 한번 만들어진 문화는 잘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습관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많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화도 우리 색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겠죠. 그죠? 이 색이라는 걸 통해서도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 문화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정치, 사회, 문화, 경제라는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아우러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사 공부하셨죠? 요즘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국사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고조선 시대부터 배우면은 고조선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그 다음에 삼국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그 다음에 고려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그 다음에 조선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이 4가지를 항상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모두 다 이 문화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과 색도 또 어떻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그때 사회의 어떤 이런 4가지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색채와 문화, 요 부분은 어렵지는 않아요. 이건 다 당연한 내용들이고요. 어렵지는 않는데 어떻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지역색과 풍토색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색과 풍토색. 자, 지역색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그 대표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경상도의 지역색은,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그 색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경상도 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그리고 그 시의 풍습,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지역색, 그러니까 어떤 컬러, 뭐 빨간색, 노란색 이런 개념보다는 그 지역의 어떠한 고유 특징을 가진 대표하는 그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를 포함한 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색이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다양한 어떤 정치, 사회, 문화,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적인 자연 환경의 영향도 받습니다. 자연의 환경. 그래서 어떤 지역에 춥냐, 덥냐, 뭐 산이 많냐, 바다가 많냐, 지형적으로 또 뭐 분지냐, 뭐 태양의 조사 기간 어떠냐,
날씨 맑은 정도, 기후 이런 거 뭐 해가지고 뭐 정치, 사회, 문화재, 경제까지 이런 다양한 걸 포함해가지고 하는 그 나름대로 대표하는 색. 예, 그걸 뭐라고 한다? 지역색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지역색은요, 색채 지리학의 창시자, 색채 지리학. 요거 이 장클로래. 랑클로라는 사람의 연구했던 학문이 뭐냐라는 시험 문제 나와요. 색채 지리학입니다. 색채 지리학의 창시자인 프랑스의 장 필립 랑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프랑스랑 일본의 지역색을 조사 분석해서 그 국가의 어떤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대표하는 색이 있듯이 국가의 전체 아이덴티티를 구축했다라고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랑클로라는 사람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풍토색이 있는데 풍토색도 지역색 안에 포함되는 정도의 색이라고, 그러니까 지역색 안에 포함이 돼요. 근데 풍토색은 그 자연과 어떤 그 자연 환경과 상당히 많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색은 자연 환경을 포함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다양한 어떤 그런 지역의 그런 문화적인 부분까지 포함된다면 풍토색은 좀 자연 환경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기후, 토지의 색, 기후의 습도, 바람, 태양, 빛, 흑색, 돌, 지리적 특성 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특징색이 바로 풍토색이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죠. 예. 그 얘기는 이제 지역색의 예전에는 이거랑 이거를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지역색이라고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지역색과 풍토색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풍토색은 지역색 안에 들어가는데 구분을 할 때는 풍토색은 좀 더 자연 환경의 특징을 나타내는 색을 나타내고 얘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와 같은 다양한 문화적인 요인도 포함한 색이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그죠? 지역색, 지역을 대표하는 색, 풍토색, 그 지역의 풍토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륜기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오륜기는, 우리가 이제 올림픽 때 사용되는 이제 그 엠블럼이죠. 공식 엠블럼이죠. 1913년에 쿠베르탱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월드의 약자인 W를 형상화해서 이렇게 뭐예요? 동그라미 원이 5개가 그려져 있는 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륜기는 이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색을 만든 건데, 여러분들 일단 참 선생님이 역사를 되게 좋아해요. 세계사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뿐만 아니라 역사, 막 다양한 잡지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잡지식이.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디자이너는 잡지식이 되게 많아야 돼요. 자, 일단 우리 이제 지구의 대륙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대충 그린 겁니다. 자, 이쪽은 우리 뭐라 그래요? 아메리카라고 하죠. 아메리카. 이쪽은 뭐라고 합니까? 아시아. 이 옆에 뭐라고 있죠? 유럽. 이거 뭐냐고요? 영국입니다. 여긴 뭐예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예요? 오세아니아 옆에 뉴질랜드, 호주. 여기 아메리카. 그래서 뭐예요? 대륙이 5개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5개 나라를 대표하는 색이 바로 오륜기입니다. 자, 아시아는요, 예전부터 이 노란색에 대한 중국이 이제 아시아의 대표였죠. 과거에. 중국의 가장 선호한 색들이 이제 그쪽 빨간색이나 노란색이었어요. 황금색. 왕이 주로 이제 입었던 옷도 노란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는 노란색을 대표하고요. 유럽이라는 나라는요, 그 민주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국기색을 보면 어떤 색을 되게 선호하죠? 파랑색을 되게 선호합니다. 아프리카는 뭐 딱 봐도 검정색이죠. 검정색. 자, 오세아니아는 아주 자연이 깨끗한 그러한 그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초록색입니다. 아메리카는 이제 뭐 미국이나 그 다음에 이쪽 캐나다, 미국, 남미 다 열정적인 나라이고, 그리고 국기를 보면 뭐가 많습니까? 빨간색이 많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오륜기는 이렇게 5가지를 대표하는 각 지역별의 대표하는 상징색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도 간혹 나오니까, 그리고 이건 상식이죠? 기억해 두시십시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징. 우리 각 우리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 상징이 사용할 수 있는 방위 표시라든가 지역을 구분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쓸 수 있다 했었습니다. 상징이죠, 상징. 자, 그럼 자연 환경에 따른 그 선호색인데,
사람은요, 이 자연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자연 환경. 어느 지역에 사느냐, 따뜻한 지역에 사느냐, 추운 지역에 사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예전에는 조금 안 좋다고 했는데 요즘엔 또 좋다고 합니다. 빨리빨리라는 게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그죠? 저도 빨리빨리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왜 그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생겼을까? 뭐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사이에 또 추워지니까 그 겨울 준비도 해야 되겠고 또 뭐 여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더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보면 좀 게으르다라는 인식을 갖는데 게으르는 게 아니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더운 날씨에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운 지역에서는 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자연적 그 환경 때문에 보통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한번 선호도를 조사해 봤더니, 그러니까 비교적,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진 않아요. 해봤더니 더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난색을 좀 선호하고 추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뭘 선호하더라? 한색을 선호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거 아니야. 선생님, 더운 지역의 사람들은 좀 추운 거 더 선호하고 추운 사람들은 더운 거 선호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매일 얘가 얘기했잖아요. 유치원 아이들이 왜 노란색을 좋아한다고요? 엄마 아빠가 매일 노란색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매일 고구마만 먹잖아요. 그럼 고구마가 먹고 싶어요. 그러다가 그보다 더 맛있는 걸 먹으면 그 맛있는 게 더 먹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어린 아이일 때는 보여주는 것만 좋아하듯이 마찬가지 자연 환경에 특히 더운 지역에는 보통 그 난색 계열의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적응이 되는 거지. 그래서 더운 지역은 난색, 추운 지역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사상별 선호색이라는 게 있는데, 사상별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이제 뭐 민주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주의는 이제 뭐예요? 어떤 합의와 조화를 상징하죠. 그러다 보니까 파란색에 대한 선호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쪽은요, 빨간색, 사회주의. 자, 사회주의가 뭐냐면, 민주주의는 어때요? 국민 하나하나가 표를 한 표 갖고 있죠. 그죠? 어떤 대표를 뽑을 때 국민 하나하나가 뭐예요? 선거를 통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민주주의는 하나하나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사회주의는 하나하나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사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를 위해서는 하나의 사람이 손해를 봐야 할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보다 좀 더 나아간 게 이제 공산주의인데, 여하튼 뭐,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공산주의는 빨간색을 선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공산주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름 쓰지 말라고 하는 막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건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나라별 선호도인데, 마찬가지 이 사람들도 이제 어떤 영향을 많이 받냐면, 자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특히 라틴계는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 식민지였던 아까 미국의 밑에 남미 지역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함해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뭐 이쪽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상당히 정열적이고, 그리고 태양열이 좀 강한 지역에 살고, 그리고 피부가 거무스러운 흑갈색 머리인 이 라틴계는 난색 계열의 색, 그러니까 그 선명한 난색 계열, 따뜻한 색을 선호하더라. 물론 그 안에서는 난색 계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것도 좋아하죠. 근데 비교적 선호라는 건 뭐야? 더 많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더라. 자, 그 다음에 게르만인 그러면 대표적인 게 독일 사람인데, 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런 네덜란드, 독일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통 인류학적으로 북방 계열입니다.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한색 계열의 색들을 선호한다. 이런 거. 자, 그 다음 중국 사람.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중국인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색 선호해? 그럼 빨간색 선호한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맞습니다. 빨간색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색을 싫어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빨간색을 기본적으로 대부분 좋아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느낀다는 얘기지. 난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빨간색 뭐 나쁘지 않은 나빼드 모두가 다 그런 정도의 좋은 느낌? 이 정도가 선호도지 난 그 색만 좋아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교재 보면 이제 파랑색이나 검은색을 상색이라 그래가지고 불행의 뜻으로 담겨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색은 절대 안 썼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느낌. 여러분 빨간색을 이름 쓰면 기분이 좀 나쁘잖아. 뭐 그런 느낌인 거지. 나는 빨간색 외에는 다른 거 다 싫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호도예요, 선호도.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에 또 이런 게 나왔어요. 예전에 그 중국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그 황제가 입었던 옷이 뭐냐? 이 시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뭐냐? 그럼 이제 대부분 빨간색일 거야. 왕은 노란색을 입었으니까 노란색 아니요, 파란색이었답니다. 예, 저도 잘 몰랐어요. 이 시험 문제가 나오고 알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변별력을 주려고 나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언제 다 공부를 합니까? 사실 그 나라 그 색채 연구를 하려면 얼마나 다양한 그런 것들이 나오겠어요. 역사를 다 알아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그랬대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하여튼 중국은 붉은색을 기본적으로 선호했고 황제는 노란색을 입었고 청색이나 흑색을 상색이라고 해서 좀 불행의 뜻이 담겨있는 색으로 취급했지만 제사를 정작 지낼 때 왕은 파란색의 옷을 입었다. 예,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지. 우리가 뭐 이걸 언제 다 합니까? 아프리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약간 검은색에 대한 선호가 높은데 난색 계열의 좀 그런 색도 선호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발 아프리카는 검은색 선호해 그랬더니 검은색만 좋아하고 나머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황색인이잖아요. 그럼 백인보다 황색인에 대한 선호도가 좋잖아. 황색 사람이 좋잖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검은색을 보니까 검은색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없다. 이 정도인 것이지 검은색만 좋아. 다른 거 싫어.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색안 속에서도 상당히 그 난색 계열의 아주 그 고명도, 고채도의 난색 계열을 상당히 선호한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이에요. 나와. 일본. 일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파란색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 그 축구 선수들 대표하는 색이 파란색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흰색에 대한 선호도도 높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에 대한 선호도도 높은 편입니다. 이유는 뭐 자연 환경의 영향 때문에 뭐 그 화산지대죠. 그것 때문에 검은색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옛부터 조선의 영향을 받아서 뭐 흰색을 선호한다든가 또 이게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이거 선생님이 여기에 정리한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왜냐면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예, 색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색만 좋아하면 좋겠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쓰던 색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정리할 수는 없죠. 예, 일단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네덜란드 그러면 이제 우리 네덜란드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이 이제 오렌지색을 입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군단이라고 합니다. 오렌지에 대한 선호도가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종교적인 그런 선민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색을 선호하고 인도는 빨간색을 생명과 영광으로 초록색을 평화 희망을 상징한다고 믿고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교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노란색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백야지대라 그러죠. 계속 난만 있는 지역은 인간의 녹색 시각이 우월하여서 한색 계통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그걸 되게 편애한다는 거죠. 편애한다는 거예요. 태국인들은 뭐 일요일은 빨간색, 월요일은 노란색 등으로 정해져 있고 북유럽에서는 초록 인간의 신화가 있어서 뭐 풍요를 나타낸다. 초록을 행운의 색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집트는 노란 황토색을 여성 피부로 상징하였고 힘의 권력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갈리아에서는 노예들에게 입혔던 옷 자체가 또 파란색이었다. 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었어요. 이거 외에도 더 많겠죠. 근데 보통적으로는 이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다 최근에 뭐 중국의 왕이 제사를 지낼 때 파란색을 입었다라든가 뭐 갈리아 죄수들에게 파란색을 입혔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가끔 나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니? 찍어야지. 아니면 다른 복이랑 다른 걸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중국은 붉은색을 선호해. 다른 색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적 붉은색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이지 않고 좀 긍정적인 느낌들을 대체적으로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을 백이민족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흰색을 다 좋아해서 백이민족인가? 아니, 뭐, 백이민족이 했던 건 외부 사람들이 보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우리 조선인들이 이제 흰색을 많이 입었죠. 그죠? 흰색을 입었기 때문에 백이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흰색을 좋아한 건가? 그건 아니죠. 그랬다면은 그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뭘 입었어야 되는 거야? 흰색 입었어야 되죠. 그런데 왕이나 대신 신료나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색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호한 거와 이 백이민족은 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이민족이 옷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유교적 이 성리학 있죠. 거기서 어떤 그 청빈 사상과도 관련해서 백이민족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가끔 나와요.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라는데 흰색 옷을 입어서라고 해서 쓰면 틀렸다 그러네 또.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흰색 옷을 입어서도 있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이전에는 이제 어떤 유교적인 성리학의 영향으로 뭐 청빈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백이민족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별 선호색과 상징인데, 자, 종교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뭐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 그죠? 이 빨간색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선호도를 갖습니다. 그죠?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고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이죠. 이슬람 회교, 이슬람 그 아랍 쪽의 국기나 이런 거 보면 초록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색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요. 참 백이민족, 옷으로 따진다면 사실은 이슬람 사람들이 백이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은 흰색을 주로 많이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축구 경기 같은 거, 사우디나 이런 애들 한국이랑 할 때 가서 보면 다 하얀색만 있어요. 여자들은 또 축구장에 요즘에 이제 입시 되는데 예전에는 축구장에도 못 들어오겠죠. 그래서 남자들이 흰색만 입고 그냥 쫙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백이민족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선호도라는 개념은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러니까 엄마 좋고 아빠는 싫어 이런 느낌 아니라고 했었어요. 비교적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거고 부정적인 느낌이 없고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이다 이런 느낌 정도로 이거만 아니야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선호도는 항상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만약에 일본 가서 디자이너가 된다. 그러면 일본의 문화, 일본의 사회 현상, 어떤 그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색을 써야 되지 단순하게 일본인들은 흰색을 좋아했으니까 흰색 써야지, 파란색 좋아하니까 파란색 써야지. 근데 거기에 또 명도와 채도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접근하고 단순한 자기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디자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실수를 하죠. 자, 그 다음 힌두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인도에서는 노란색에 대한 선호도, 또 불교도 이제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고, 또 불교에도 우리 부처님 그 상 보면 다 노란색이죠. 노란색에 대한, 황금색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요. 천주교도 빨간색이나 또는 이런 고귀하고 천국을 상징하는 이 파란색에 대한 선호도도 있습니다. 그런 색들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분과 계급을 상징하는 색인데, 과거에 우리 중국은 황제들이 입었던 의미하는 이제 옷은 황금색이었고, 반면에 저 로마 황제는 주로 자주색을 사용했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좀 다르죠. 이 구분하는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계급에 따라서 왕족은 황금색, 노란색, 그리고 1품부터 3품은 이제 우리 지금의 1급 공무원부터 3급 공무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홍색, 좀 약간 붉은 느낌의 홍색. 3급에서 6품, 3급 6품에서는 파란색, 7품에서 9품은 초록색을 사용했다. 그래서 우리 뭐 조선시대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 옷을 입는 그 관료가 있고 초록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 빨간색이 더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 문화 정보로서의 색채 의미. 자, 노란색이라는 것은요, 우리 아시아나 이쪽에서는 상당히 신성시하고 조금 그 선호도 높은데 미국이나 이런 유럽, 미국이나 아메리카 쪽,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시리아, 태국, 아일랜드, 브라질 등에서는
노란색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이 안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노란색이 좀 배신자 이런 느낌의 의미를 가져요. 요거를 물어보는 시험도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또 장례 문화죠. 원래 우리나라는 이 장례식 때는 흰색을 입었었습니다. 동양에서 원래 우리 그렇죠.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아니 지금도 입는구나. 우리 저희 아버님도 이제 폐암으로 올해 4월 4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요즘에는 검은색 옷을 입는구나. 과거에는 이제 저기를 입었었죠. 뭐라 그러냐,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는 이제 흰색, 동양에서는. 근데 서양에서는 검은색을 이제 이러한 장례식에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 뭐 그런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뭘 입든 뭔 상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파랑에 대한 문화적 의미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21세기 이 디지털 색채를 대표하는 색이 바로 파란색이고요. 민주주의 아까 얘기했죠? 상징색이고, 그 다음 현대 남성복을 대표하는 색도 파란색이고, 중세시대의 권력의 색채도 파란색이다라는 여러 가지 문화적 의미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뭐 아마 요 내용 외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충 이렇게 읽어보면, 뭐 이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는데, 아까처럼 뭐 갈리아 죄인들이 입던 옷, 뭐 중국 왕이 제사할 때 입던 파란색,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문제 나오면 그냥 과감하게 찍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색의 의미 그러면은 뭐 녹색은 번영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황색은 대지와 태양색, 그 다음 청색은 하늘과 바다를 뭐 상징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나왔던 거로 정리한 건데 딱 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동차에 대한 선호, 나라별 이 선호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는데 이건 다 나라별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대형차냐, 소형차냐에 따라서도 어떤 선호도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형차는 좀 약간 어두운 색을 선호하고 소형차는 경쾌한 색을 선호한다는 거지. 무조건 대형차는 다 어둡고 소형차는 무조건 다 경쾌한 거 아닙니다. 아시죠? 선호라 그랬어요. 자,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더라. 거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 일본에 같은 경우는 이제 흰색에 대한 자동차의 흰색에 대한 선호가 높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흰색을 선호하는 건 아니죠. 비교적 사람들이 무난한 흰색을 좋아한다. 그리고 여성들은 밝은색 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기색. 자, 국기색은 의미를 가져요. 형태도 의미를 가지고 색도. 근데 이제 보통 색이 많은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국가의 이념이 바로 뭐예요? 자유평등박애인데 그것들을 이제 색으로 표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국가의 국기색은 그 나라의 어떠한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빨간색 그러면 뭐 혁명, 유혈, 용기 이건 뭐 딱 봐도 아는 거니까 뭐 외울 필요도 없는 거죠. 거기에 파랑은 평등 자유, 노랑은 태양, 광물, 금, 비옥함, 검정은 주권, 대지, 근면, 흰색은 결백, 숭배 등을 의미하는 건데 꼭 이거냐 또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건곤감리, 그죠? 태극기에, 그죠? 이렇게 맞나? 이게 맞을 거야 아마. 틀려도 뭐라 하지 마세요. 이거 태극기 그리기 어렵죠?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요게 이렇게 두 개, 여기 하나, 여기 안쪽에 하나. 이게 맞나? 이게 좀 헷갈리네. 하여튼 태극기 어려워. 이건가?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건곤감리 해가지고 되게 멋있죠. 단순하지 않지만 되게 멋있어요. 태극기 멋있습니다. 뜻도 하늘과 땅, 하늘, 땅, 물, 불. 그 다음에 뭐 색은 각각 뭐 흰색은 평화와 순수. 그 다음에 이 파랑은 희망, 빨강은 종기위 양.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멋있는 우리나라 태극기. 요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요즘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이 건곤감리. 태극기를 못 그리는 분들도 잠깐만 이거 맞죠? 아닌가? 이건가? 이것도 헷갈려. 이것도 헷갈리고 이것도 헷갈리고.
국기색. 그래서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대부분 이 안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색채 심리는 단순하게 암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암기해가지고 이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심리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다? 다 달라요. 다르단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다 달라요. 근데 비교적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공통된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 술을 먹으면 1차에 안 끝내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2차, 3차 가나? 그건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런 문화가 있는 것처럼 그 색에 대해서 그 색만 좋아가 아니라 비교적 좋아하지만 싫어하지도 않는 좋은 느낌 정도의 그 색을 주로 많이 쓰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선호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색을 할 때 중국이 선호하는 색을 사용하여 어떤 걸 배색하라 이러면 중국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을 써야지. 물론 그렇게 접근해도 되지만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 중국에서도 지역마다 다를 것이고 이렇게 막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인 이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하되 이것을 맹신하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무조건 이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주 고도 비만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떠한 색을 입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대부분이 어둡고 한색 계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왜? 그러면 뚱뚱하니까 날씬하게 보여야지요 라고 합니다. 물론 틀린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얘기했죠. 디자인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고도 비만인 분들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 사람들 중에는 많이 먹어서 막 게으르고 이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병일 수 있는 경우 많아요. 고도 비만이 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엄청 찌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비교적 그러면 고도 비만인 사람들이 뚱뚱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씬하게 보여야 되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바로 암기만 해서 그런 거예요. 뚱뚱하면 어두운 색조의 한색 계열을 입힌다. 이유는 날씬해 보인다. 이렇게 하면 암기하고 접근하는 거죠. 그거는 선생님 같이 약간 뚱뚱한, 약간 이런 풍만한 사람들이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고도 비만인 사람들은요, 사실은 비호감이거든요. 호감, 친근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 친근함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컨셉이. 날씬하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좀 친근해져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다 밝고, 보다 발랄하게. 그래서 우리 이국주 씨 같은 분은 되게 화려하면서도 밝게 입잖아요? 그래, 어때요? 더 친근함이 느껴지죠. 뚱뚱한데 막 시커먼 옷 입어봐. 흑고문 갖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암기한 거는 기본을 베이스로 하되,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기본으로 하되 상황에 맞춰서 조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색채 조절이라는 것도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암기해서 암기한 대로 딱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디자인은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조화와 균형을 따라간다는 거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네, 색채 심리는 이 책에 있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지금 가르쳐 줬던 것들은 이런 내용이 있더라라는 것이지, 이걸 물론 시험에는 이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지만 추후에 여러분들이 배색하거나 디자인할 때는 외웠던 것만 가지고 그대로 하시면, 아셨죠? 1번에 갔다면 일본의 문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상황,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자연환경 등등등을 고려하고 선호도 등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색을 배색하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디자이너의 자세다라는 거. 책상에 앉아서 그냥 책상 디자인, 우리가 그 공무원들도 탁상 행정이라 그러죠. 현장에 가서 그 민원인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얄팍한 지식으로 앉아가지고 디자인하는, 행정하는 그런 사람들 탁상 행정이라 그러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나 잘한다고,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좋은 디자이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또 오늘 두 번째 시간 색채 심리 배웠고요. 뭐 좀 재미없죠, 그죠? 예. 그리고 7일째라서 이제 처음 할 때보다 어떻습니까? 좀 지치죠? 예. 근데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하면 뭐라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아니야, 최선. 그러니까 요 못하는데도 거기서 그냥 옹긋이 포기 안 하고만 이렇게 견디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끝까지 우리 잘 준비해 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색채 심리 세 번째 시간 우리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건강하시고요. 예. 항상 파트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애우셔야 되겠죠. 예. 꼭 애우세요. 애우고 넘어갑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